제가 세 번째 직장인 전자부품연구원, 여기서 20년간 근무했습니다. 정말 많은 부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사 시스템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는 공공 부분에 취업하고자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산업부 산하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에서의 근무 경험이 공공기관을 선택하고 또 어떤 역량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10월 1일 날 여기에 새롭게 입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30일 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11개 부서를 순환을 합니다. 물론 반복적으로 근무한 데도 있죠. 그래서 계속 제가 이 분야를 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조금은 기획 분야에서의 근무 경험이 미진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기획을 했던 부분이 아웃소싱 팀장을 했을 때, 그리고 교육 사업 실장을 했을 때 기획 업무를 많이 수행했습니다. 당시에 사업 환경 분석이라는 개념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다른 전임자가 했던 내용, 그리고 타 기관에서 했던 내용을 참고해 가면서 업무를 수행했고, 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스 모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 축으로서 이 공공기관의 근무 경험이 어떤 저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바라봐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들어갔던 부서는 구매부입니다. 구매과죠. 구매는 내자 구매, 외자 구매, 자산 관리와 검수로 구분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 경력사원으로 자산 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그 다음에 검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자산 관리는 감가상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 대장에 있는 내용과 현장에 있는 실물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일치가 되는지 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거기선 많은 활동성이 필요하겠죠. 부서에 방문하고 실물을 확인하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합니다. 차이, 그 오류를 발견해내고 어떤 대안을 갖고 진행할 것인지도 여기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한 2, 3개월의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제가 감가상각했던 내용은 결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촉박한 일정을 보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감가상각은 회계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충분히 했었던 내용이고, 과연 여기에 있는 내용이 맞는지를 제가 검증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오류도 많이 발견하고 그 부분을 수정하면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대장과 실물과의 차이, 이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규정을 보고 꼼꼼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다시 또 돌아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죠? 또 미진했었구나. 하지만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당시에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은 미진한 점, 약간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입직을 하시게 되면 현장에서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를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 내에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노동조합이 생기다 보니까 노무 담당자가 필요해요. 근데 노무 담당자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력을 보니까 김성우 이 자신이 근로기준법 이런 부분을 공부한 적이 있고 직무를 수행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 회사에서의 인사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에게 노무 업무를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당시 저는 노무 업무 수행하는 거요? 충분히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의 차이, 관점의 차이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무 업무를 자원을 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갈등을 조정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잖아요. 담당자로서 큰 거대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선택한 것이었고 조직에서 이 부분을 수행하라고 인사 명령이 났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멱살도 잡혀봤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도 해봤습니다. 병원에 가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 긴장감이 너무 넘쳐서 출근을 못하고 한 3일을 제가 쉰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고된 업무였습니다. 그런 경과를 거쳐서 제가 그 다음에는 다시 구매가로 돌아왔습니다. 구매가에서 내자 계약 업무를 하는데 흔히 얘기해서 물품 계약을 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그리고 외자 계약을 합니다. 외자 계약은 결국 해외에서 물건을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지식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제가 과거에 면세점에서 근무했던 지식으로 이 부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리 어렵지가 않았어요. 많은 건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고 그 대신 금액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감면 받는 내용, 사전 승인 받는 내용 이런 부분이 부수됐었지만 그 부분 역시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롯데호텔 그리고 도시바전자의 직무 경험이 공공 부분인 전자부품연구원에 20년의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6년간의 경험 자체를 갖고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나중에 생각하니까 참 보람이 있었어요. 제가 롯데호텔에서 한 8개월 동안 면세점에 근무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배운 내용이 이 무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구나.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 경과를 거쳐서 정부의 요구로 인해서 저희는 교육사업실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모를 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교육 업무에 정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취업자를 모아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기획하고 이 부분에서 강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영역이 커져서 전에는 총무 인사실에서 담당했던 직원들의 직무 교육을 더불어 수행하게 됩니다. 상당히 신났죠. 교육 업무를 무척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 교육 업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자신의 아이디어, 자신의 의지를 반영시킨 기획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신입사원들에게 호텔 비즈니스 매너를 가르칩니다. 즉 식사 예절. 그래서 호텔로 초청해서 직접 시식을 하면서 직접 테이블 매너를 배웠던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제공을 했는데 퇴직하신 분들이 항상 만나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신입사원 당시에 그 부분 배웠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보람이 상당히 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육사업실이 좀 발전이 되고 안정화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육사업실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업무 조정이 불가피하게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총무 인사실로 발령이 났고 총무 인사실장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총무 업무는 행사 기획을 주로 하고 창립 기념 행사 그리고 이전 행사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채용도 하죠. 근데 인사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채용보다 배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직원들의 인사평가 부분입니다. 여기에 1년 반 정도를 생활하고 회사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서를 없애야 된다 하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제가 건의를 다시 드렸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 부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서입니다. 하면서 제가
아웃소싱 팀장을 자원합니다. 그래서 약 8개월 동안인가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이 아웃소싱이 되면 나가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도 좀 더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반대로 이게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은 회사 내의 업무를 안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창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창업의 첫 꿈을 사실은 가졌었습니다. 물거품이 됐죠. 흔히 얘기해서 관리자로서 근무하다가 아웃소싱 팀장을 제가 자원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구매시설 가서 내자 계약 업무와 외자 계약 업무를 다시 수행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아픔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노무 담당자로서 일을 할 때는 멱살잡이, 그 다음에 직원들의 갈등 속에서 제가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될지를 몰랐다면 아웃소싱 팀장을 내놓고 다시 현업에 돌아갔을 때 창업과 좀 더 큰 꿈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상당히 심적으로 괴로웠습니다. 좀 배신감도 많이 느꼈었겠죠. 그러나 또 지나갑니다. 그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고 그래서 재무관리실을 다시 맡게 됩니다. 재무관리 실장으로서 제 기억에 한 800억 정도의 자금 관리, 지출 관리, 그 다음에 결산 업무를 수행했었고 여기서 약 3년간 근무한 끝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교육 사업실로 다시 돌아갑니다. 교육 사업실에 그전에는 실장으로 근무했었고 이번에는 담당자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학생들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었기 때문에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여기서 구직 역량 강의, 그 다음에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약 80% 이상의 취업률을 달성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상당히 좋아했죠. 그래서 전자부품연구원이 우수 기관으로 계속 선정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적성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총 32년간의 근무를 하면서 나에게 맞았던 직무도 있었고 맞지 않았던 직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에 맞게 최선을 다했지만 돌이켜보건대 제가 가장 적성에 맞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20년간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다들 저를 교육 전문가로 인식을 합니다. 사실은 재무관리실 근무 경력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재무관리실은 김성욱 거 아니야. 김성욱은 교육이야.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사업실에서 다시 떠나면서 감사실로 가게 됩니다. 감사실은 일상 업무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다만 제 규정을 알고 있어야 되고 제 업무의 프로세스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진 않았지만 감사할 때는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는 직원들이잖아요. 직원들과 대면하면서 조사를 하고 응답서를 받고 이런 부분이 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결심하게 되죠. 근데 많은 주변 사람들은 감사실 편하시잖아요. 좋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권력의 상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싫었어요. 제가 업무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한 제 자부심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자부심도 있었지만 제가 일 잘한다는 평가를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조직 성향이 뛰어난 사람으로는 많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노는 사람, 이것으로 많이 평가를 받았죠. 제가 업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에는 집중하되 직원들과의 관계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업무 차관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역량은 제 규정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법률에 대한 해석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관련 근거를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 부분은 반드시 사후 감사로 인해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 규정과 법률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게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공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 이런 규정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관련 법에 대해서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많은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2년 내지 3년 주기로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루할 틈이 별로 없어요. 근무하다가 지겹다 하면은 인사 이동이 됩니다. 그때 관계에 따라서 같이 일합시다 하는 경우가 있고 저 사람은 안 돼요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같이 일하자고 하는 부서가 많은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편하게 적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역으로 돌렸을 때 교육사업실에서 감사실 갈 때는 이 부분이 안 됐습니다. 왜? 나이가 많다고. 50이 넘어갔거든요. 50이 넘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이가 많아서 좀 불편합니다. 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픔이기도 했었겠지만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공기관, 정부 산하기관의 특징 중 하나는 직급과 직책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장이었다가 담당자로 근무하고 담당자로 근무했다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역전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공공 부분에서 근무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 행정직은 정기 인사로 인해서 특정 부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입사할 당시에는 목표 직무가 있어야 됩니다. 면접에서 질문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부서에서 가게 되는데 그건 적응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게 되겠죠. 공공기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처음 선정 직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직무에서의 가능성, 역할도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밝히셔야 됩니다. 일의 내용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즉 일단 사기업 일의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안정성은 좀 높은 것 같아요. 사기업보다. 업무의 양의 차이는 그리 많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느낀 점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자부품연구원 근무할 당시 초기 설립 멤버들 리스크를 안고 오신 분들이죠. 잘 다니고 계셨던 분들인데 이런 목적에 의해서 기관이 설립이 됩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차출이 되죠. 할 사람 아니면 가서 좀 해봐 이런 권유를 받는데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신규 조직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기관의 발전과 항상 이 사람들의 지위도 상승이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어떤 기간이 생긴다고 그래갖고 원장님이 불러서 가고 싶냐? 보내도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기간 설립이 무산이 되면서 계속 감사실에서 근무하게 됐죠. 좀 아쉬웠던 순간이에요. 만약에 제가 새로운 기관을 갔었다면 아마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 공공기관은 징계 처리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봉을 한번 받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의 불찰이고 제가 감봉을 받았을 때 상당한 큰 데미지를 받습니다. 일단 승진이 안 돼요. 그 해 1년간. 그리고 승급도 안 돼요. 감봉은 월급이 깎이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데미지가 있습니다. 감내했어요. 근데 이제 새로 오신 원장님이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의 상황을 내가 다 파악하고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많이 얘기하더라. 당신의 잘못은 아니라고 봐. 하지만 그때 잘 감내해줬어.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죠. 다시 뵙고 싶은 분 중에 하나입니다. 참 여러분들 여기 제가 명기를 안 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사람과의 사람 관계는 참 묘합니다. 이분하고 저는 잘 안 맞는데 제가 친한 사람은 이분하고 잘 맞아요. 또 이 친구가 안 맞는 분이 저하고는 너무 잘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상대적인 것 같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덤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좀 관계를 좀 나쁘게 갈 필요는 없고 좀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을 해주시면은 뭐 좀 생애 설계 차원에서 생애 주기 전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안정된 직장 생활, 안정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전자부품연구원에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부분과의 경쟁을 합니다. 때로는 협조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업무 영역이 중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퇴직, 전직을 통해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급여 수준 차이가 나면 안 오겠죠. 그러니까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전에는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연구원에 근무했던 분들이 삼성전자나 LG전자로도 많이 이직을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 근데 이게 공식은 없는데 서로 지향점이 다르다 보면은 내가 기관,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인적 교류는 상호작용과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암묵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사회생활에 있어서 선택의 폭을 넓히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에 입직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입사원은 많이 안 뽑아요. 거의 안 뽑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주로 경력 직원을 뽑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강남의 교육업체, 그 다음에 특허 사무실 이런 데를 중간 경유주로 삼고 경력을 쌓으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것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공공기관을 희망하시는 경우 중간 경로를 선택한 다음에 최종 목적지를 공공기관으로 잡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입직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총 32년간의 직무 경험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딱히 연도를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외국계 회사에서는 동시에 3개 업무, 4개 업무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배분하는 것보다는 약 평균 8년씩 이 사람이 근무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 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업무의 성격의 연결성, 연관성을 판단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트러블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생길까요? 서로의 관련성을 생각하다 보면은 업무를 내 방향이 아닌 옆 부서와도 병행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늦때는 질책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32년간 한 부서에서 근무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청난 깊이를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폭넓은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신입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보다는 각각 직무에 대한 성격, 수행, 태도,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줄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주시길 바라고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저의 경험 중 정말 필요한 사항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32년간의
경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커리어 로드맵 설계 예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가 저의 직무 경험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고 다음 주 수업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